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제편 제목이요. 2014년 함께 읽을까요? 시작. 2014년 우리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는 제가 세희 형제 분께 우리는 거지가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 2014년이 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위기의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이 한국 경제는 내년이 굉장한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각 대기업마다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가 엄청나고요. 이걸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회사채를 그동안 어떻게 갚았냐면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회사채 만기가 뭔지는 아시죠? 회사가 어떤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회사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야, 내가, 돈 좀 빌려줘. 내가 너 얼마 빌려줬다고 이거, 그냥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우리 해법교 성도님들은. 회사채 만기를 그동안 이 기업들이 어떻게 갚았냐면요. 만기가 돌아오면 또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돌려막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혹은 이 마지막에 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한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일부러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잘 힘든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그 만기를 과연 이 기업들이 어떻게 막을까? 저는 글쎄요. 내년이 저는 참 경제적 경랑의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략 한 6가지 정도, 혹은 7가지 정도의 실례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경제에 집중해서, 경제 중에서도 특별히 건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건설은요, 대단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90%가, 정확히 말하면 85%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건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터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 경제 중에 건설이 어떻게 될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PIR 13의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재앙을 만나리라.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PIR이 뭐냐면요. 어려운 경제 용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았을 때, 얼만큼을 모아야지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가. 그게 PIR입니다. 예를 들어서, PIR이 10이라는 뜻은요, 우리 시환 형제가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것을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PIR. 이게 특별히 부동산 거품의 어떤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PIR이 지금 13입니다. 이게 재작년 통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통계. PIR이 13입니다. 아시겠지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왜 맞았습니까? 그 부동산 폭락에서 그렇게 맞은 겁니다. 일본이. 그런데 일본의 부동산 집값이요. 잃어버린 20년을 막기 전에 일본의 집을 다 팔면, 땅을 다 팔면 미국을 한 4번인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완전 거품이거든요. 미국이 땅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일본의 부동산을 다 처분하면 그 돈으로 미국의 땅을 몇 번을 사고도 남을 정도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일본은요, 부동산 거품이 최정점이었던 나라입니다. 그게 꺼지자, 그 부동산 거품이 날아가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시대로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되는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된 그 핵심 원한의 부동산 거품이 있었는데, 일본의 그 부동산 거품이 최정점이었을 때 일본의 PIR이 9.0이었습니다. 10이 안 됐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PIR이 13을 넘었습니다. 이 감이 안 오시는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정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국이 있습니까? 240 몇 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아니, 그건 뭐 뺍시다. OECD 국가 중에 PIR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일본이 9.0일 때 터져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을 먹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거품이 터질 때의 징조가 뭐냐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요. 거래량이 실종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 증가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요. 거래량이 실종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부동산들이 작년 한 해 폐업한 부동산이 15,000개가 넘습니다. 왜 부동산이 폐업을 합니까? 거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거품이 터지는 것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지금 거품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터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그게 완벽하게 터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부동산 거품 터지는 것은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인 거품 터지는 그 구도로 가는 것은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부동산 환란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불어닥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왜냐? 김종서,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듣다가 야, 이 비관론자 이거 지가 뭐라고 닫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월간 보고서 10월호를 인용했어요. 베를린, 미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쾰른, 슈투트가르트, 뒤셀도르프. 이렇게 말이 어렵죠, 얘네는? 여수, 전남, 얼마나 좋아. 진짜 나는 한국 사람이 되니까. 등 독일 7대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난 2010년보다 평균 25% 이상 상승했다고 21일자 보도했고요. 특히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최대 20% 가까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독일의 집값이 지금 거품을 한창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집값이. 독일이 유럽에서 경기가 제일 좋거든요. 아시죠? 독일이 유럽을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제일 좋은 그 곳의 대도시들이 거품이 한창입니다. 중국 거품이 한창입니다. 아십니까? 중국 베이징 집값이 얼마인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미국도요, 거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거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PR13이 부동산 재앙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꺼질 거품은요,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의 거품이 꺼질 때는요, 세계 경제가 그래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버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니죠. 중국은 그때 막 치고 올라갈 때니까요. 어쨌든 세계가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혼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의 부동산 거품만 최고가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거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라도 거품이 터지면 이제는 같이 터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연동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PIR 13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내년부터 완벽하게 터지기를 시작한다면
한국은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다른 나라도 터질 거기 때문입니다. 일본 때와 다릅니다. 일본 때와 다릅니다. 1900년대와 다릅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양적 완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역시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 마지막에 지금 경제 분야를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 또는 종료하면 그러면 한국의 금리가 뜰 것이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냥 김조은사가 말하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뭐 경제부 기자가 말하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한국 이 양적 완화가 종료하면 한국의 금리가 왜 뜨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별로 없네요. 지금까지 그냥 김조은사가 뛴다니까 믿었구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여기 찾아봐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뜨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창주 형제가 도망갔네. 오랜만에 하는데 몇 주 만에 오셔놓고 도망갔네. 자, 우리 창주 형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예금을. 근데 예금을 하려고 봤더니요, 은행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그리고 미국은행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도요, 이자를 5% 줍니다. 한국은행도 똑같이 5%를 줍니다. 그러면 창주 형제가요, 총 맞지 않은 이상 애국심에 불타서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요, 아무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창주 형제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아프리카인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다 예금을 하겠습니까? 창주 형제가 당연히 미국인입니다. 왜요? 미국이 안전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이라고요,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아닌데 안전자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미 달러는 가치가 없는데도 젖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자를 준다면요, 당연히 총 맞지 않은 이상 미국은행에 예금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미국은행과 한국은행 둘 중에요, 더 안전하다는 것이, 불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어떤 은행은요, 반드시 예금자의 예금을 이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은행이 5%를 주면 한국은행은 창주 형제 나 8% 줄게. 우리 미국은행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고 그러지만, 우리 경제 탄탄하잖아. 내가 이자 좀 더 줄 테니까. 어차피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5% 하지 말고, 이자 얼마 준다 하지 말고, 우리나라 해. 이렇게 할 수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투자자들이 보았을 때, 예금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는데 돈을 몰아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돈 좀 안 벌고 싶어. 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같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FRB가 미국의 중앙은행도 아니면서 중앙은행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개인 사기업이 지금 이자율을 지들 마음대로 막 올렸다 내렸다 주무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보다 우리 한국 금리는요, 어쨌든 몇 배 이상 더 뛰어야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예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FRB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5%로 금리를 올린다, 현 시대에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는요, 따라서 그만큼의, 그만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지만 예금자들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금이나 어떤 것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율이 똑같으면요, 한국에서 돈을 다 빼다가요, 안전한 미국은행에 넣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매우 간단한.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왜 시중은행은 금리를 또 올려요? 한국은행보다. 여러분, 시중은행은요,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이 5%를 올렸어.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거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올렸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돈을 이렇게 시중은행이 올 때는요, 예대 마진 때문에요, 12%, 13%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흑표 장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요. 따라서 미국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요,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요, 우리들이 지금 내야 되는 그 대출 이자가 대폭 증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경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쓰냐면 국민들에게 빚지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정부가 뉴월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봐도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 반드시 미국의 국채는 뛸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김전사,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는데 왜 미국의 금리가 뛰니? 여러분,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양적 완화가 뭐냐면요, 이 FRB가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야지만, 여러 번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야지만 미국이란 국가가 운영될 수 있어요. 뭐 다리도 놓고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이자도 갚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가 메리트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나라가 안 사고 있어요. 누가 미국의 국채의 60%를 사고 있냐면 바로 FRB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지들이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고 있어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중지하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뜻은 미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FRB가. 그러면 일단 미국을 살려면 미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해야 되고, 속된 말로 미국이란 나라에 장사를 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근데 이 다른 나라가 이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FRB가 안 사주는 만큼 다른 나라가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국채를 받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굴러가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미 국채가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달러가 똥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미 FRB가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사면서 억지로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 경제가 죽었는데 그걸로 지금 쇼를 하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본질이에요, 미국 경제. 저 미친 거 아니에요.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요, 이거 누구나 아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FRB가 미국의 국채를 안 사주면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계속 되는 거예요, 공급은. 근데 누군가 사주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은요, 그냥 바닥으로 치닫는 거예요. 제가 예 많이 들었죠? 화장지 예 많이 들었죠? 화장지가 100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화장지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화장지는요, 100만 개는요, 아주 똥값 되는 거예요, 그냥. 전사님, 이거 10원에 하나 주세요. 아, 이거 덤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달러도 상품이에요. 종이도 상품이라고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정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는데, 지금 현재 미 국채는요, 살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지만 나라가 유지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미 국채 가격은, 속된 말로 달러 가격은 계속 바닥을 치는 거예요. 달러 가격이 계속 바닥을 치면요, 미국은 돈을 더,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자를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더 많은 이자를 제시해야 돼요. 야, 그래, 우리 지금 좀 그렇지만, 야, 이자 많이 줄게. 이자 5% 줄게. 우리 국채 사.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 지금 현행 이유를 갖고는요, 국채를 팔 수가 없다니까요, 국제시장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국채의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의 기준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한국 기준금리는 이건 뭐 100%예요. 100%.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쑥대밭대요. 안 올리면. 다 빠져나가니까 자산이. 그래서 올려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당연히 올라요. 근데 지금 다 뭐예요? 다 변동금리라고요. 다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정금리도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일정시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약관이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고정금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쨌든 금리는 다 변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동금리가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지금 우리 대출금 한 5%씩 예를 들어서 10%씩 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은행으로부터. 이자가 10%였어요.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년에 총 얼마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리면 왜 100만 원 내는 거죠, 1년에? 총? 근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요, 지금 100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100만 원씩 내는 것도 막 알뜰달뜰 살아야지 이렇게 막 버거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변동금리니까 100만 원 내는 거 200만 원씩 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벌어먹는 게,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대출금 갚는 게 버거운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자를. 근데 자영업자들 다 돈 빌려서 했어요. 하우스푸어들 다 돈 빌려 집 샀어요. 그 이자 내는 것도 지금 버겁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뛰면 여러분 이자를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이자를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은행이 야, 너 집 내놔. 이래 버리는 거라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요, 대한민국 서민들은요,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무슨 한계 상황? 이자를 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자영업자들 계속 세이연기 죽어가지고 지금 이자 내는 거 버거워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뿐이에요. 직장인들, 정부가 세금 완창 올려버렸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부가 지금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뉴월드 보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세금 왕창 때리고 비과세 완전 축소하고, 이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엿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장인들만 세금을 왕창 떼고 있어요. 지금 아시죠?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고소득자들은요 괜찮아, 오히려 더 이익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만요 지금 피바가지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도시가스 민영화하고 철도 민영화하고 기타 민영, 수도 이런 거 상하수도 민영화하면요 세금 장난 아니에요. 민영화는 이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민영화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호주에 아주 유명한 공항이 있어요. 호주 시드니 공항. 여러분 호주 시드니 공항 내려가지고요, 밖에 톨게이트까지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요, 5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5만 원. 공항인데, 공항 이용료. 그리고 거기서 버스 타는데 버스 돈 또 내고. 그리고요, 만약에 아반떼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0만 원짜리 차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시드니 공항에 잠깐 주차를 하고, 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해외를 갔다 왔어요. 주차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이에요. 그냥 차 주고 와야 돼요. 이게 민영화의 단적이네요. 호주 시드니 공항이 민영화했거든요. 다국적 기업, 뉴월드 기업이 먹어버렸거든요. 이게 민영화의 신뢰란 말입니다.
민영하면 죽어요. 엄청 진짜 예를 들어서 119 같은 거 민영화한다. 예를 들어서 삐뽀 4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민영화는요 정말 중요한 국책사업 같은 것도 민영화하면 안 돼요. 철도, 도시가스 이런 거 민영화하면 그냥 서민들 죽어갑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왜? 민영화는 개인기업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 금료나 모든 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합해 봅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어떠냐? 현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이자 내는 것도 버거워서 정말 한 달 벌 한 달 먹고 살아요. 저축 못해요. 우리나라 저축이 2.3%예요. 안 하고 싶어서 저축 안 하겠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은 한 달 벌어서 그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국 우리 서민들은 그냥 피박같이 쓰는 거예요. 그 순간 쓰리고의 피박 당하는 거예요. 쓰리고의 피박 당해보셨죠? 박 집사님 쓰리고의 피박. 뭐세요? 쓰리고의 피박 당하는 거예요. 개털되는 거예요. 쓰리고의 피박 당하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뛰어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 뛰어요. 미 FRB가 더 이상 미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금리가 뛰어요. 따라서 양적 완화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일부 뉴스에서 언론 전문가 일하는 사람들이 양적 완화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돌 맞아야 돼요, 그 사람들. 돌 맞아야 돼요. 돌 맞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위험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 같다. 축소할 것 같다.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도 그것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안에도. 섬뜩한 겁니다. 섬뜩한 겁니다. 저는 내년이 참 두렵습니다. 이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년이 참 두렵습니다. 자, 세 번째, 드라기 총재의 섬뜩한 발언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23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들을 과감히 파산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들 자본이 건전하지 않으면 니들 다 파산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너희들 대출해온 거 있지? 다 회수해. 니들이 지금 남들 봐줄 때가 아니야. 만기 연장 같은 걸 니들이 해줄 때야? 빨리 경매로 뺏어가지고 경매 넘겨가지고 이익 보전해. 드라기 총재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요, 다 이런 선진국들의 은행들의 정책을 우리가 쫓아갑니다. 우리나라가. 뉴월드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곧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기 총재는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국민은행, 신한은행, 야, 니들 자본 적정성 하지 않으면 다 날려버릴 거야. 파산시킬 거야. 알아서 기여. 대출 다 회수해. 지금 니들이 지금 만기 연장해 줄 때야? 니들부터 살고 말이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섬뜩한 발언입니다. 국민 자산의 85%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벌써 수차례 언급했지만 현재 국민들은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4년 연속 갚지 못한 비율이 95%에 이릅니다. 이것을 다 회수하라는 드라기 총재의 엄명이 계셨습니다. 어명이요! 드라기 총재의 어명이요! 대출을 회수하시오! 거지되게 만드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젤3 양적 완화가 만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같은 내용입니다. 양적 완화는 제가 두 번 설명할 게 없고요. 여러분 2014년 12월부터 이제 12월 31일부터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젤3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들 거기부터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내년에도 주택담보대출이요. 만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환 형제가 5년 전에 집을 샀어요. 지금부터 2014년 5년 전이면 2009년. 그쵸? 2009년에 집을 사는데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그 1억을 일시 상환해야 돼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5년 거칠 몇 년 상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일시상 어쩐지 그런 조건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시원 형제가 그때까지 돈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이 집값이 좀 뛸 줄 알았는데 안 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나 연장 좀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게 지금 95%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바젤3가 적용돼서 만약 그 조건을 따졌을 때 이 은행이 부실하다든가 지금 그것을 만기 연장해주면 은행이 죽을 것 같은 어떤 여건이 형성된다. 그러면요. 만기 연장을 안 해줍니다. 거부합니다. 시환이한테 안 되겠는데요. 집 내놓으세요. 경매 빨간 딱지 막 붙입니다. 근데 내년에 만기 연장되는 그 대출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금액이. 제가 무슨 제가 알기로는 몇백 조입니다. 내년에. 몇백 조입니다. 주택대출 만기로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 그 금액, 일시도래하는 만기 금액이요. 몇백 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은행이 이 바젤3가 없을 때는 다 만기해줬을 텐데요. 연장해줬을 텐데요. 이게 적용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로 던져버릴 겁니다. 내년에 부동산 광풍이 경매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하실 겁니다. 제가 그거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경매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이 바젤3의 영향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젤3가 와서 만기 연장도 안 해주고 이렇게 뭐 경매로 계속 집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더 떨어지는 거죠. 말이 뭐합니까? 경매가 많이 쏟아진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좀 길어지니까. 이런 상태에서 바젤3로 집값이 막 폭락하고 그리고 막 경매가 막 쏟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면 아니면 양적 완화를 축소해서 금리가 뛰어버린다면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하이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12,000명을 죽였죠. 그렇게 한번 지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하이엔이. 근데 동시에 태풍 매미가 필리핀을 또 불어닥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요? 하이엔만으로도 12,000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매미나 이런 이 하이엔을 능가하는 초강력 태풍이 연달아
불어닥친다면 어찌 될까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그리 될 수 있습니다. 바젤 3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태풍이 은행에 불어닥치고 우리 가계 자산이나 이런 그 만기되는 것들이 이렇게 불어닥쳐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만약 양적 완화 축소로 금리가 뛰어버린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뛰어버린다면, 여기에 내년에 아베노믹스까지 폭발한다면, 아베노믹스 곧 폭발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베노믹스 그 뉴스에서 보는 것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현장, 일본 특파원이 가가지고 본 아베노믹스는요, 일본 경제 상황은요, 아무리 세일을 해도 안 산답니다. 아무리 세일을 해도. 완전 공황 상태입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터진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바젤3 두드러 맞아, 양적 완화 두드러 맞아, 아베노믹스 두드러 맞아, 거기에 중국의 그림자 금융 두드러 맞아, 부동산 거품 두드러 맞아, PIR13 두드러 맞아, 한국 거품 건설 터져, PF 터져, 자영업자 터져, 하우스푸어 터져. 이게 내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님 다 오셨다고 기도 말씀하라고 그러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진짜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알려면 저처럼 매일 기사를 보셔야 됩니다. 매일 보시면서 분석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 기사 뽑는데 수백 개 중에 제가 선별한 겁니다. 수백 개 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한테. 내는 경제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저는 거의 예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금융을 누가 쥐고 있냐면 뉴월드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들이 요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캄프라치 할 수도 있고요.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막 죽어나자 빠진데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막 좋다라고 이렇게 호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내년에 집중돼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년 경제에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 이래도 위기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건설사들이요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파산 줄 이을 듯.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중소건설사들 파산 줄 이을 듯. 왜 그러냐? 지금 기사를 봤더니요. 이 중소건설사들이 그동안 누구로부터 먹고 살았냐면요. 지방자치단체나 이 준정부 기관들이 공공공사, 우리 정부청사 지어줘, 우리 도로 놔줘, 왜 그 가로수 보면 우리 일산도 많이 하잖아요. 괜히 도로 막 깎았다가 심었다가 이게 다 공공공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발주를 통해서 중소건설사들이 먹고 살았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준정부 기관에게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요. 너희들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안에서 함부로 신규 사업하지 마. 빚내서 하지 마. 너희들 안에서 역량 안에서만 해.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상 신규 발주가 전면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뉴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이 중소건설사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다리 놔주세요, 뭐 건설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발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일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건설사들은 지금 무엇에 목을 매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정부기관이 주는 것에 목을 매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왜? 민간건설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중단시켰다니까요. 부채 비율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일감이 없어요. 인력시장을 나갔어요. 인력시장을. 자, 우리 차 작가님하고 저랑 우리 시환 형제랑
인력상에 셋이 나갔어요. 나갔더니요,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사람은요, 사람은 10만 명이 있는데요, 필요한 사람은요, 3명한테만 일감을 준답니다. 10만 명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99,997명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짝이 되니까요. 지금 공공공사에 목을 매는 중소건설사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대한민국 중소건설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죠. 대기업이야. 대기업이 해봤자 몇 개나 돼요. 지금 대한민국 건설은 거의 중소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소 안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거기서 가서 뭐 막리라든 뭘 용접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지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중소건설사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일감을 더 이상 안 준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집에 돈을 벌어가야지 자녀 학비도 주고 뭐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뭐 집도 옮기고 뭔가를 할 벌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십니까? 근데 정부에서 중소건설사에게 일감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서민 경제는 더 곤두박질 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은 더 수익성이 없으니까 더 곤두박질 치는 거고요. 그러다면 계속해서 나라의 경제는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적완화가 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신규 사업을 중단시켜버려서 일감이 끊어진 이런 상태에서 중소건설사들에게 닥치는 폭풍우가 또 있습니다. 뭐냐? 양적완화입니다. 중소건설사들이요, 저축은행이나 이런 은행에 빚을 안 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요,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감이 끊어져가지고요, 수입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그러면 이자 내는 게 되게 버거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양적완화를 축소한다면, 이자를 배로 내야 된다면, 일감은 끊어져서 수입은 없는데 이자는 더 내라고 닥달한다면 중소건설사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줄도 선나는 겁니다. 줄도 선나면, 중소건설사들이 줄도 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건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부채는 터지는 겁니다. 내년에 가계부채가 터질 확률이 대단히 아주 매우 높습니다. 엄청난 경랑해가 될 것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끌어갈 수 있습니다. 2015년, 2016년까지 끌어갈런지도 모릅니다. 얘네가 어거지로 지금 양적완화로 한 것처럼 또 무슨 비상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끌어갈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안 터질 수는 없습니다. 안 터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내년에 아주 높다. 아주 높다. 그 확률을 어디로 같이 봐야 되냐? 자연의 방사능이 오염돼서 우리 인류가 멸종하려는 확률과 연결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서 보았듯이 더 이상 막장으로 치달을 수 없는 막장의 끝인 개막장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내년에 경제가 터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 그 뜻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 같다. 너무나 임박한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설의 파산을 목격하는 세대, 이게 뭐냐면요.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 게 올해입니다. 올해 뉴스에 중견 건설사들이 넘어지는 것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러는 거. 그래서 법정관리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짓다 못해가지고 아파트 막 흉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들판에 벌어져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봤죠. 그게 중견 건설사들이 그러다가 넘어진 겁니다. 이제는 건설 경기가 계속 침체하면서요. 결국 대형 건설사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답니다. 이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공사 발주 급감과 믿었던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사업도 안 되고 믿었던 해외도 안 되고 그냥 총체적인 난관에 대형 건설사들로 지금 들이닥친 겁니다. 총체적인 난관에 들이닥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 축소로 공공공사 발주가 내년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은 건설업계의 막대한 규모의 회사채 만기 4조 원이 돌아옵니다. 내년에 이 건설사가 이 4조 원을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막아낼 돈이 없습니다. 막아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건설사들은 이미 파산 지경에 내몰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대형 건설사 위험, 중견 건설사 위험, 중소건설사 위험, 트리플 위험이 지금 대한민국 건설의 현재입니다. 트리플 악셀이 아니고요. 트리플 악재.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트리플 악재. 오, 박수시네. 트리플 악재.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건설의 현실입니다. 은행들은 바젤3를 인해 내년부터 건설사에 대출해줬던 PF 자금을 회수하려 들 것이고 양적 완화 축소는 PF로 인한 대출 이자 폭탄을 건설사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미분양의 속출은 현금 유동성을 더 추락시킬 것이고 결국 건설사들의 최악의 위기는 파산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년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파산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최초의 세대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 다 됐습니다. 정말 끝이 다 됐습니다. 기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살려면 하셔야 됩니다. 살려면. 살고 싶으면. 마지막입니다.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 왜 박근혜야 하는 건지. 여러분 내년부터요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수가 대략 1만여 명, 가족 수로 따지면요 4인 가족 하면요 4만 명, 5만 명. 나아가 이 정부의 목적은 10만 명까지 거기를 대단히 대도시로 만든다. 그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아예 세종시로 이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교통대책, 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고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노력 엄청나게 했습니다. 세종시를 완전히 거기에 입주자 센터로 만들려고요. 온갖 학교 수도 막 늘리고 유치원 수도 늘리고 마트 수 늘리고 마트 수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확충한 것을 제가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미분양입니다. 여러분 미분양에 대한민국 전국에서 미분양률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역시 수도권입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와서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에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미분양이 넘치는 이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로 이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미분양은 많아요. 지금도 수도권이 미분양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분양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세종시로 빼내요. 그러면 미분양은 플러스 돼가지고 더 많은 미분양이 생겨요.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줄어요. 역시 또 미분양이 쌓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에 주택을 또 짓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지금 책에 써놨습니다. 주택을 또 짓는데요. 여기가. 이미 미분양이 넘쳐요. 세종시로 미분양이 또 나가서 또 생겨요. 인구가 줄어서 미분양이 또 생겨요. 그런데 거기다 수도권에 집을 또 세워 짓고 있어요. 사중 미분양이 생겨요. 사중 미분양.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 집값이 완전 쓰레기 되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세종시 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폭발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닐까라고까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세종시 정책은요, 아주 참담한 거예요. 기존 집값이 추락한데 인구수를 빼가면 집값이 더 추락해 매우 많은 수가 또 다른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려 국민을 가난으로 몰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의 그런 우스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왜 싸이의 젠틀맨이 흥얼거려지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할까요? 아시면 함께 할까요? 알란가 몰라 왜 박근혜야 하는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지가 되는 날, 여러분이 집을 뺏기는 날, 여러분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날, 여러분은 싸이의 젠틀맨의 노래에 담겨있는 그 가사의 의미를 그때 가서는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음모론이나 김정은사 불쌍한 음모론이나 짓거리고 있고 지금은 그러시겠죠.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뺏겨보면,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앉아보면, 여러분이 직장을 뺏겨보면 그때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지금 자연의 징조, 세상의 징조, 그리고 경제의 징조를 마지막에 23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의 결론은요, 세상이 끝났다. 입니다. 이게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안 들리는 분도 역시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환상을 받거나 꿈을 꿨거나 예언을 받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두 다가 이미 기사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인된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들을 가지고. 따라서 김종서 헛소리 한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은 기사를 보면서 아유 저 기자 헛소리 하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던질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처럼 힘없는 일개 서민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씨 만나가지고 왜 우리 팔아먹었어요? 그럴 겁니까? 정신병원 갑니다. 정신병원 갑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촛불 시위 할까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분 한 30여 명 되는데 우리가 촛불 시위 한다고 언론이 반응이나 할까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 뉴월드 오더가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 전략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건진받기를 소망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혹은 환난 때에 잘 죽을 수 있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그 두 가지, 하나님께 지금 잘 보여서 건짐을 받거나, 혹은 우리가 믿음의 다림줄이 부족해서 남겨져도 고통 없이 바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받거나, 이 두 가지 은혜를 받는 것 외에 우리에게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따라서 남겨질 때 남겨지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조금은 있을 때 더욱더 늘 기도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삶을 꾸준히 살아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셔서 그분이 오라 하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는, 그래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제 징조를 보았습니다. 끔찍하네요. 설교한 저 역시 끔찍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상대로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국을 보았을 때 안 될 확률보다는 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년에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곧 거지가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고, 방사능과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하게 될 그런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런 이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진짜 소망인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소망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하여서, 중심으로 참석하여서 부디 하나님께 이쁨 받아 들림 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